책에 없는 내용을 좀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네네. 이제 책이 나온 지 2019년이니까 몇 년 지났습니다. 그쵸. 그 이후에 팬데믹이 네. 있었고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 전쟁 뭐 이런 네. 이슈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요즘 주목하시는 국가 그리고 주목하시는 테마는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 칠레를 전공했고 칠레의 사회 문제, 사회 운동을 공부하면서 공부를 이제 확장해 나왔으니까 언제나 제 시선은 칠레를 향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칠레를 열심히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칠레에서 에스타이도 소시알이라고 불리우는 그 사회개혁 요구 시위부터 네. 시작해서 그 이후에 헌법, 그리고 개헌의 실패, 그리고 아마도 이번 12월에 다시 굉장히 그 보수적인 헌법 개정안이 나갔는데 아마 얘도 부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면서 자, 요 전망은 저희가 네. 저 혼자 네. 전망하는 게 아니고 이제 최근에 나온 네. 까뎀이라고 네. 그 칠레 국민 그 여론조사 네. 결과 보면 한 65% 국민들이 찍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아하. 그게 이제 좁혀지고 있지 않아서요. 아마도 좀 어렵지 않을까. 만약에 된다면 제가 이 방송 굉장히 부끄러운 방송이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제가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소위 말하는 백래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뭔가 예. 굉장히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아젠다를 세게 추진했던 사회에서 더 세게 돌아오는 굉장히 그 되돌이려는 저는 딱히 보수적이라고 이름 지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뭐 리그레시브 하다고 해서 갔던 만큼 돌아와야 된다는 사람들의 목소리, 그만큼 갔던 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걸 아주 손쉽게 백래시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요즘 제가 관심이 가는 주제입니다. 아무도 제가 애정을 갖고 있는 칠레에서 그런 조짐이 좀 있어서도 그렇고요. 다른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도 약간 최근에 나온 데이터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가 굉장히 최근에 그 여성 운동이 활발하고 여성의 그렇죠. 권익이 많이 보장된 국가였고 그런 사회였는데 최근에 나온 데이터 중에 뭐가 있었냐면 젠더 평등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나왔는데 한국이 1등이고 2등이 아마 칠레고 4등 정도가 아르헨티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사회운동을 전공하니까 그 메커니즘이 너무 궁금하고 우리는 쫙 밀고 나가면 이제 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쫙 땡기는 사회적인 다이나믹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향후 2024년에 좀 집중적으로 연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그 구체적인 뭐 학자나 뭐 이런 걸 얘기하면 좀 애매해지는데 칼플라인 이거 사회의 자기보호 운동이라고. 그러니까 사회의 자기보호 운동이 뭐 시장화에만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그렇죠. 그다음에 그대로 있고 싶어하는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만약에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덜하다고 해야 될까요? 한번 가면 네. 다시는 못 돌아오는. 우리나라 사회는 좀 변화가 그런가요? 우리나라 사회가? 또 이렇게 좀 물어보시니까 예컨대 그런 것 같긴 한데 뭔가 대표적인 게 이제 젠더 아젠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이전 정부와 지금 정부만 비교할 게 아니라 그냥 쭉 뭐 예컨대 김대중 정부부터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다시 윤석열 정부 이렇게 좀 길게 보면 그러니까 약간 확 좀 좋아졌다가 다시 땡기고 이런 운동들이 저는 한국 사회도 조금 이슈마다 좀 다르겠지만 환경도 좀 그렇고 그 사회가 전반적으로 좀 앞으로 나가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나름의 동력이 있는 거죠. 근데 라틴 아메리카도 그래 왔던 것 같고 아르헨티나도 좀 그렇고 뭐 칠레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동력들에 대한 연구가 조금 필요할 것 같고, 라틴 아메리카 연구하시는 분들은 지금 다 저한테 동의해 주실 것 같긴 한데, 라틴 아메리카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을 비교하면 또 더 재밌다고 얘기하면 좀 음. 미안한데, 더 이론적으로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하기가 좋은 지역입니다, 라틴 아메리카가.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라틴 아메리카 지역학을 많은 후학들이 생겼으면 좋겠다 싶네요. 예. 저는 네. 개인적으로 이게 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사회적 약자가 누구냐? 40대, 50대 미혼 비정규직 여성. 아, 그렇군요. 정책적으로 이 사람들을 타겟팅하는 건 아,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들의 숫자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예. 네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는 잘 모르겠네요. 네. 이거 제가 왜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너무 이쪽으로 얘기가 집중될 것 같은데 아무튼 다양한 케이스가 선생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거 좀 이제 다른 방향으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냉전이 끝나고 막 그 동독 서독 동독 서독 아시는 분들도 별로 없을 테지만 네. 막 장벽 무너지고 구소련 붕괴하고 그러고 나서 대학에는 어떤 패배주의 같은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좀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연구 혹은 관심을 줄이고 문화운동, 문화 연구해야 된다는 붐이 그렇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당극도 하고 연극도 하고 뭐 노래도 많이 부르고 뭐 그다음에 사상가 중에서 뭐 알티세르나 그람시가 유행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K-팝 뭐 K-무비가 유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렇게 근데 이제 시장의 법칙은 점점 더 세졌고 그리고 사회는 그런 식으로 계속 한쪽으로 발전해 왔고 그다음에 그 뭐 제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일극 체제도 만들어졌고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그런 변화들 안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하나의 시선 라틴 아메리카 뭐 실수했다 라틴 아메리카 뭐 잘못됐다 뭐 이걸 얘기할 때 아니 수입 대체화 산업 정책을 하는 게 아둔했다 뭐 바보 같았다 미련했다 막 이렇게 평가하시는 우리나라에서는 있어요. 특히 어머. 유튜브에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뭐 최명호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라는 지역이 소위 말하는 이 유튜브라든지 SNS 공간에서 소비되는 방식이 굉장히 약간 저렴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잘 모르는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극단적으로 말하고 아니면 정확한 지식이나 분석 없이 방송이 막 올라가고 조회수를 기록하고 하는 것들이 필터링도 되지 않는 느낌이 들어요. 만약에 똑같은 이슈라 똑같은 실수를 예컨대 뭐 중국이나 일본 사회를 분석하는데 했다 하면 아마도 그렇게까지 그냥 견제 없이 넘어가진 않을 것 같은데 라틴 아메리카 지역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소수고 그분들이 이제 뭐 SNS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 거의 없고 저 같아도 지금 이 방송도 거의 뭐 깜짝 놀라서 하는 정도로 안 하고 계신 터라.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최명호 선생님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서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아쉽죠. 왜냐면은 사실은 제대로 공부를 하면 수입 대체 산업화 정책이 그렇게 간단하게 평가할 만큼 단순한 정책도 아니었고 그 정책을 만들어낸 그 일련의 라틴 아메리카의 노력들이 나름대로 주장하고 이뤄낸 성과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교한 분석에서를 한다면 그건 아둔했다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정책인 거죠. 저는 제가 뭐 본격적으로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입 대체 산업화 정책에 대해서 뭐 경제학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찌됐든 수입 대체 산업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의도하지 않았던 약간 공동체라고 해야 되나요? 사회가 같이 뭔가를 그 사회라는 게 약간 국경의 범위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 정체성이라고 너무 크게 잡아서 좀 문제겠지만
이 나라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서 이런 것들이 통용되게 만드는 사회적인 현상의 기반이 되어주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수입 대체 산업화 정책으로 바뀌면서 이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바뀌면서 수입 대체 산업화 정책의 공동체를 지배하고 있었던 국가에 대한 반감이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로 하여금 신자유주의의 환영하게 만들긴 했죠. 근데 동시에 신자유주의로 가면서 사회학적으로 분석을 해보자면 약간 하나로 묶어주던 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라틴 아메리카의 사회를 약간 테두리 같이 작동했던 공동체가 붕괴되는데 좀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아까 가족 이야기 하셨는데 라틴 아메리카의 가족이 왜 그렇게 끈끈하고 왜 그렇게 확장하려고 노력하느냐를 또 달리 보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국가나 정부가 부재한 상황에서 그렇죠. 이 개인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안전망이라면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넓히자. 어떻게 넓힐까? 우리가 파밀리아라고 하자.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자. 그래서 서로 돕자. 이렇게까지 가고 아까 말씀하신 뭐 카르텔 이야기 같은 경우에도 국가가 부재한 상황에서 그 빈 공간을 너무나 어이없게도 범죄 조직이 그러니까요. 들어오는 약간 비극적인 상황인데 이게 수입 대체 산업화 정책 때는 잘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말로는 뭔가 멕시코면 멕시코 정부가 국민들한테 최소한 또르띠아는 줘야 된다. 뭐 전화가 없는 집한테는 그러면 공짜 무슨 공중전화라도 놔줘야 된다. 이런 담론이 있었던 시대고 신자유주의에서는 그런 담론 자체가 굉장히 후진적인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알아서 경쟁해야 되는, 이렇게 바뀌면서 사회가 커다랗게 큰 변화에 당면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수입대체 산업화 정책을 그냥 아둔하고 멍청해서 경제정책을 망했어 라고 평가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많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유주의가 그저 경제정책이 아니었듯이 수입대체 산업화 정책도 그저 경제정책은 아니었다. 이렇게 좀 생각해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